안녕하세요. ROE 300% 물건은 무엇이 다른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에 물건 목차하고 실정 경매 및 운용 사례 9월동 인천 그 예술회관역 앞에 있는 9월동 그 사이트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동 사이트의 이슈가 유치권, 관습법상 법정시상권, 수건축허가, 즉 공법상 제한사항, 그 다음에 사법상 제한사항이었잖아요. 요걸 이제 해결하는 그런 간단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유치권은 무엇인가? 거기로 들어가려다가 이제 너무 유치권은 조금 이제 난해할 수도 있고, 좀 고리타분하고, 좀 학문적이고, 실무에서는 또 너무 다양한 변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또 딱 보면 이제 또 굉장히 이제 고리타분한 내용이에요. 이게 보면. 일단 유치권 같은 경우는 결련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 그것을 이제 금액으로 이제 환산한 그런 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련돼 있는 거는 직접적인 채권을 얘기하는 거죠. 즉 그 골조 공사를 했다 그러면은 골조 공사를 한데 발생한 채권, 그다음에 슬라브를 쳤다 아니면 슬라브를 친 것에 대한 채권, 소방 전기 이런 설비 공사를 했다 아니면 그런 설비 공사에서 발생한 채권. 여기 1번에서부터 7번까지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요건을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건데요. 첫 번째는 그 물건과의 그 부동산, 우리 흔히 이제 부동산으로 봐야 되니까 경매나 공매, NPL 이런 투자 운용에 있어서는 부동산으로 봐야 되니까 부동산과의 결련성. 방금 얘기했다시피 당해 물건에 대한 공사비 등의 채권이 있을 것. 내 물건에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죠. 그쵸? 내 물건에 가족이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한다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요. 내가 타인 물건에 결련 관계가 있는 공사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 변제를 받지 못했을 때 그 물건을 유치하면서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타인 물건이어야 되고, 유익비, 필요비일 거. 유익비는 그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 즉 바꿔서 얘기하면 골조, 슬라브, 지붕, 벽, 기둥, 보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건물에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물리적인 골조거든요. 물리적인 프레임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필요비일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유익비가 발생한다는 거죠. 즉, 바꿔서 얘기하면 보일러를 교체했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해야 된다. 내가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미리 기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 또 소멸시효,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부 채권은 평온 공연하겠을 때 5년, 민사 채권은 10년, 이런 공사 채권도 아마 그런 것을 준용할 거예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당의 물건을 점유를 놓치게 되면은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됩니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게 간접 점유든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직접 점유를 불문한다라고 하긴 했지만 일단 점유를 확보해야 되고요.
소유자 승낙 없이 사용 수익을 하지를 다른 데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소유자 승낙 없이 사용을 하거나 거기 뭐 지가 뭐 거기서 영업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직접한 점유면 이게 접자가 잘못 썼네. 적법한 점유이며 반드시 유치권자가 점유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공사 계약을 하거나 그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유치권은 배제한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상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유치권이라고 신고를 하고 유치권 점유를 하면서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가 인테리어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유익비가 아니에요. 유익비. 이거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서 자본적 지출을 얘기하는 거죠. 유익비는. 근데 수익적 지출은 자기 영업행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 유치권 성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그 인테리어 하는 경우를 막 주장하더라도 그 소송에 들어가면 무조건 패소하는데 이런 것들을 판례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음에도 인테리어 공사한 걸 나는 그 유익비다, 자본적 지출이다 해갖고 막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결국 거기서 막 명도 막 인도 명령 안 돼서 명도 소송하고 막 이런 경우 막 끝까지 이제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합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관련 조문이 있어요. 민법에 보면 유치권의 내용이라든가 유가증권, 물권, 유가증권 점유한 자가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거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얘기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압적인데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는 건데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무조건 같이 있어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딱 붙어 있다. 유치권 전부에 대해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 전부에 대해서 내가 채권을 이만큼 갚는다고 해서 요만큼을 떼주고 물권에 이만큼을 점유를 이전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받을 때까지 뗄래야 뗄 수 없다. 결련돼 있다. 연관돼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경매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하는 거는 유치권자도 이제 경매 신청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이제 이건 의무사항이니까. 왜냐하면 채권자가 경매에 붙였을 때는 채무자에게 이제 통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과실수취권은 유치권자가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임대료나 이런 과실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실은 먼저 채권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유치권자는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내 거보다 그러니까 내 거를 관리하는 것보다 남의 것을 관리할 때 우리 그 법원은 더 청렴하고 더 공정하게 공평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의 어떤 의무가 과중돼 있음을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것도 이제 성관 의무를 이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게 유치권을 또 깰 수 있는 그런 이제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이걸 빌미로 또 유치권 부존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필요비를 지출할 때는 유치권자가 이제 지가 이제 유치물을 이제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도 켜고 뭐 화장지도 써야 되고 뭐 이런 건물을 이제 뭐 보존하는데 필요한 그런 이제 비용들이 지출될 거잖아요. 뭐 겨울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얼지 않게 뭐 조치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이제 필요한 비용들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법원은 이제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기간을 배려해 줄 수 있다 이런 의미고, 피담보 채권이 뭐 소멸하면 소멸시효 걸리면 당연히 이게 불가분이라 그러죠.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유치물,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하고 피담보 채권 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날아가면 유치권은 당연히 날아간다. 뭐 당연한 얘기고, 타담보 제공과 유치권 소멸, 채무자는 다른 담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물 변제 계약을 하기로 했어. 분양 이제 시행사가 건물을 이제 지어서 파는 사람들이 건물 분양하는 사람이나 시공업자랑 건물 내가 만약 분양이 안 됐을 때 내가 이거를 얼마 정도 가격을 책정했고 너한테 대물 변제를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거를 유치권 나는 금액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담보, 공탁을 걸거나, 특약을 배제하고, 대물 변제 같은 걸 하기로 했는데, 계속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좀, 양아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도 말고, 유치권이라는 게 너무 요즘에 이제 너무 빈번하게 남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법원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면은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보면 형식적 등록주의가 아니라 그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실질 좀 조사를 하고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등록을 하거든요. 실질적 심사주의 이런 거라고 해가지고 정말 구분 건물, 이렇게 구분 건물로서의 어떤 객관적으로 구분 건물로 볼 수 있는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구분 건물로 이제 등기를 해주는 것처럼 실질적 심사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은 무분별하게 그냥 접수를 해줘. 경매에서 막 접수를 해줘요, 그냥. 그러면 문제는 뭔지 알아요? 문제가 뭐냐면 금융기관에서는 그 법원 사건 내역들, 사건 접수 내역을 보고 유치권 신고가 돼 있네? 그럼 유치권 얼마가 돼 있지? 이게 유치권의 진성인지 아니면은 가란지, 짝퉁인지 이런 걸 불문하고 그냥 담보 거절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유치권이나 법정시상권이 가장 큰 기회가 많고, 그 다음에 이 하자를 치유하면 또 되돌아오는 리턴, 자본이라든지 양도차익 이런 게 가장 큰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못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대출이 안 돼서 입찰 보증금만 내고 나머지 잔금을 못 내가지고 몰치를 당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그냥 아무나 그냥 사돈의 8촌에 24촌까지 유치권을 아무 관계도 없는 놈이 찔러대도 이걸 접수를 다 해줘버린다는 거예요, 경매계에서. 그럼 우리 왜 대법원 경매 사이트 들어가면은 송달 내역, 접수 내역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무조건 등재를 시켜준다는 거지. 그럼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인데 100억짜리 유치권이 있다고 딱 등록해 놓은 거야. 그걸 여과 없이 그냥 기록을 해줬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 유치권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리스크 프리미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제출할 수 있고, 무분별하게 제출한 것을 한 번 필터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법원 송달 내역이나 접수 내역에 등재를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맹신한 금융기관들은 어차피
밸류에이션 할 뭐 역량도 안 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무조건 대출을 거절하고 그냥 오로지 이제 뭐 펀딩 3, 4분 모여서 펀딩을 해서 투자를 하거나 오히려 오로지 자기 자본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유치권 뭐 소장에는 이제 대지 인도 청구서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뭐 이렇게 정착물에 대한 유치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착물에 대한 유치권 주장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 9월동 그 관습법상 법정시장권이 있다라고 오인할 만한 그 판넬이 덮여 있는 것이 그게 슬라브가 되어 있죠.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그런 확정적인 어떤 분석 이후에 그 물건을 이제 취득했고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대지인도 청구소를 해야 되는데 그 대지 청구소를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은 말도 안 된다는 이제 논리를 판례를 들어서 여기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위 정착물은 토지에 그냥 부합된 토지에 섞여 있는 부착돼 있는 그런 어떤 부착돼 있는 부산물에 불과하므로 유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을 이제 여기에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도를 할 수 있었던 건데, 하여튼 유치권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기회가 되지만 또 리스크 프리미엄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사례, 판례, 그다음에 어떤 법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을 하고 어떤 확신이 들었을 때 비딩,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하자 종류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법정시장권도 이게 또 고리타분할 수가 있고 머리가 좀 아픈 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별도의 시간 하나 뽑아갖고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고 이만 줄일까 합니다. 그리고 유치권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강학적인 개념, 강의라든지 학문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요약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고, 그 판례라든가 실전 케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하고 어떻게 깨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의를 하고 유치권에 합의한 그런 어떤 경비들을 어떻게 또 절세를 하기 위해서 또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치유할 수 있는 하자라는 것을 분석하는 어떤 역량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치유하기가 어려운 정말 진성 유치권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상대방하고 어떤 위링할 수 있는 전략을 짜서 상대방하고 협의해서 나의 강점과 상대방의 강점을 믹스해서 최선의 가치로 만드는, 그러니까 밸류를 애딩하는 그런 어떤 영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여러모로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기회가 되는 그런 하자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이런 것들 이제 좀 간략한 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또 아주 다음에는 유치권을 깬 사례, 그리고 협의한 사례, 법정지상권을 뭐 어차피 법정시장 깨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것 같은데 잘 분석했더니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결국 이제 부존재소를 통해서 승소했다는 거를 깼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원래 성립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유치권 케이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케이스, 그 다음에 분석하는 급소 등을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일단 다음에는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방금 좀 더 심도 있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후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